나한테서 난다는 비린내보다 너희 같이 썩은 인간들한테서 나는 냄새가 더 역겨워. 여러분, 이 한마디가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침묵으로 만든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샴페인으로 흠뻑 젖은 70대 노인. 30년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손톱 밑까지 비린내가 밴 그 여인이 자신을 모욕한 졸부들 앞에서 던진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시장 상인의 복수극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법이라는 칼날로 완성한 가장 정의로운 심판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추운 겨울 새벽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95년 1월 15일 새벽 3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영하 12도의 칼바람이 한강을 타고 몰려오는 새벽 박금래 씨는 낡은 면장갑을 끼고 얼어붙은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45.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중학생 아들과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죠. 사람들은 물어요. 왜 하필 생선 장사냐고. 다른 장사도 많은데 왜 그 힘들고 냄새나는 일을 하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생선 장사가 제일 현금이 빨리 돌거든요. 아침 6시에 받아온 물건을 저녁 8시까지 다 팔면 그날 저녁 아들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치벌이가 곧 우리 집 생존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지고 갈라져도 참았어요. 소금물에 상처가 쓰려도 꼭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내 아들만큼은 절대 이 시장 바닥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금래 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6시까지 경매에서 물건을 받아옵니다. 7시부터 11시까지가 1차 판매 피크 타임. 점심시간엔 간단히 김밥으로 때우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차 판매. 저녁 6시까지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9시.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또다시 시작입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생선은 하루만 묵어도 신선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05년 금래 씨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들 박준혁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신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이서윤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 금래 씨는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고 향수를 뿌려도 손톱 밑 깊숙이 밴 비린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서윤을 만난 날 금래 씨는 악수 대신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손이 좀 깨끗하지 못해서 악수는 못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서윤은 금래 씨가 숨기려던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소금기에 하얗게 부은 그 손을요. 어머니, 이 손이 준혁 오빠를 여기까지 키우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손이에요. 제가 판사가 되면 이런 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꼭요. 그날 금래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비린내 난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손을 누군가 고귀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2008년 1월 서윤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삼수 끝에 합격이었죠. 합격 발표날 금래 씨는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평생 남한테 얻어먹기만 했던 금래 씨가 처음으로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금래 씨, 축하해요. 며느리가 판사라니 이제 팔자 폈네. 에이, 이제 일 그만하고 편하게 쉬어요. 며느리가 효도하겠다는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서윤이가 아직 수습이고 우리 준혁이도 직장 다니지만 애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더 벌어야죠. 실제로 금래 씨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주 육아비를 대고 서윤의 판사복 맞춤비를 대고 작은 전셋집에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는 이사 비용까지. 서윤은 수습판사를 거쳐 정식 판사가 되었고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장판사가 되었습니다. 금래 씨는 이 모든 게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서윤이가 판사복 입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방청석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법정을 나오는데 누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코를 막더라고요. 여기가 시장도 아니고 비린내가 왜 나지? 하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서윤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냄새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금래 씨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의 공식 행사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판사 임용식도 승진 축하 모임도 금래 씨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11월 1일 금래 씨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동백여고 75회 우정 영원히 30년 만에 다시 개설된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단톡방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과시의 장이었습니다. 얘들아, 나야 나, 최미숙, 다들 기억하지? 나 남편이 건설회사 대표하는데 이번에 강남에 빌딩 하나 더 샀어. 송년회는 내가 쏠 테니까 다들 얼굴 보자. 대박. 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하다가 너 봤어. 사기 힘든 명품 가방 3개나 사던데? 계절마다 하나씩 사거든. 우리 남편이 명품은 투자라고 그러더라고. 금래 씨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명품 가방 자랑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금래야, 금래야, 너 여기 있어? 내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들었는데 맞아? 얼마만이야 진짜? 금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톡방에 있는 35명의 동창들이 모두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응, 나 금래 맞아. 오랜만이다들. 다들 잘 지내는구나. 어머, 금래야. 너 진짜 생선 장사해? 대박. 그래도 억척 같아서 돈은 많이 벌었겠다? 이번 송년회 꼭 와. 12월 15일 강남 호텔 스카이 라운지야. 드레스 코드는 격식 있게. 너도 좀 꾸미고 와. 미수가, 금래 언니가 무슨 옷이 있겠어. 유유 그냥 편한 옷 입고 와도 돼. 아, 그래. 금래야 부담 갖지 마. 너 있는 그대로 와. 우리 다 이해해. 랍스터랑 와인 많이 준비할게. 시장에서 못 먹어본 거 실컷 먹어. 금래 씨는 그 말에 담긴 미묘한 조롱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래, 30년 만에 친구들 얼굴 보는 건데. 좋게 생각하자. 미숙이가 좀 잘난 척해도 옛날 정은 있을 거야. 하지만 금래 씨는 몰랐습니다. 최미숙의 진짜 의도를요. 최미숙.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가난했지만 얼굴 하나는 예뻤습니다. 그 얼굴로 30년 전 건설 현장 간부였던 강태식을 꼬셔서 결혼했죠. 운이 좋게도 강태식은 IMF 시기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졸부 중에 졸부가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최미숙은 친한 동창 2명과 만나 송년회 계획을 짰습니다. 있잖아, 박금래. 걔 꼭 데려와야 해. 내가 일부러 카톡에서 꼬신 거야. 왜? 금래 언니 부르면 분위기 깰 텐데. 진짜 냄새 나잖아. 생선 장사니까. 그게 포인트야.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명품 걸치고 와인 마셔도 다들 비슷비슷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거기 딱 한 명, 초라한 애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대조용? 바로 그러지. 금래가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확 느껴지잖아. SNS 인증샷 찍을 때도 걔 옆에 서면 나는 완전 상류층처럼 보이고 딱 좋지. 미숙에게 박금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 소품이었죠. 더 악랄한 건 미숙이 이미 금래의 며느리가 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있잖아, 금래 며느리가 판사래. 근데 시어머니가 생선 장수라니 완전 웃기지 않아? 판사 월급으로 시어머니 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아직도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내가 손톱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는데. 아, 그래서 더 부르고 싶은 거구나? 맞아. 판사 며느리 뒀다고 자랑하겠지. 근데 정작 본인은 생선 냄새 풀풀 나는 할망구. 그 꼴 보면 얼마나 웃긴지.
내가 확실하게 무너뜨려 줄 거야. 최미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30년간 쌓인 열등감과 왜곡된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후 6시 금래 씨는 서울 강남 호텔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는 고급 세단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정말 떨렸어요. 호텔 입구에 서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왜 왔을까? 그냥 핑계대고 안 올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숙이가 로비에서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손짓이 왠지 모르게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금래야. 왔네, 왔어. 어휴, 근데 넌 어쩜 그렇게 안 변했니? 옛날 그대로네. 미숙의 말투는 반가움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백화점에서 산 20만 원짜리 정장을 입었지만 미숙의 샤넬 트위드 재킷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근데 금래야, 너 혹시 목욕은 하고 왔어?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오늘 오후까지 일하다가 와서 샤워를 2번 했는데 향수도 뿌렸거든. 향수? 아, 그 싸구려 향수 냄새랑 비린내가 섞이니까 더 이상한 거구나. 괜찮아. 우리 이해해. 자, 들어가자. 연회장 문이 열리자 금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카이라운지 30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무장하고 마치 패션쇼라도 나온 듯 자신의 가방과 시계를 테이블 위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내가 이번에 파리에서 사온 에르메스 캘리백이야. 2년 기다림 끝에 받았어. 나는 롤렉스 신상.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줬어. 5천만 원짜리야. 금래 씨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금래야, 여기 앉지 마. 여기는 우리 VIP 자리야. 너는 저기 문 옆에 앉아. 바람 좀 쐬면서 앉으면 딱 좋을 거야. 너 더우면 안 되잖아. 일하느라 체온이 높아서 그런지 열기가 느껴지더라. 아, 그래, 알겠어. 금래 씨는 연회장 구석, 출입문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진짜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래 씨는 조용히 랍스터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제대로 맛도 느낄 수 없었죠. 아, 얘들아, 잠깐 주목.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 우리 박금래. 쟤 있잖아. 30년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자식 키웠대. 대단하지 않아? 박수.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축하가 아니라 동정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금래야, 그래도 아들은 잘 키웠잖아. 며느리가 판사라며? 대단하다. 응, 그래, 우리 며느리가 판사야. 정말 자랑스럽지. 판사? 어머, 그래. 근데 금래야, 판사 월급이 꽤 될 텐데 왜 아직도 시장에서 일해? 며느리가 효도를 안 하나? 아니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하고 일부러 일 시키는 거야? 금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이는 정말 효자야. 내가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야. 손이 남아돌아서 그래. 손이 남아돈다고? 어머, 그 손 좀 봐봐. 완전 거칠잖아. 손톱 밑에 뭐가 꼈어? 생선 비늘? 징그러워. 얘들아, 금래 손 보지 마. 밥맛 떨어져. 금래 씨는 재빨리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금래야, 너 오늘 진짜 냄새 심하다. 솔직히 말할게. 여기 다들 불편해하는 것 같아. 내가 앉은 자리 쪽에서 비린내가 확 풍기거든. 미안한데 좀 밖에 나가 있을래? 환기 좀 시키고 들어와. 미숙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럼 내가 그냥 먼저 갈게. 벌써 가게? 아직 메인 요리도 안 나왔는데. 아, 맞다. 너 이런 코스 요리 먹어본 적 없지? 어색하지? 괜찮아. 이해해. 금래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미숙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잠깐, 금내야, 가기 전에 건배 한번 하자. 우리 30년 만에 만났잖아. 자, 건배. 금내 씨는 어쩔 수 없이 빈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이 금내의 팔을 살짝 밀었습니다. 어머, 야, 박금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샤넬 드레스에 와인이 튀었잖아. 이거 600만 원짜린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그건 미숙의 계획된 연출이었습니다. 금내 씨를 완전히 망신 주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였죠. 미안하면 다야. 이 드레스 세탁비 50만 원은 어떡할 거냐고. 아, 그래. 내가 생선 몇 박스 팔면 되겠네. 딱 일주일치 벌이. 금내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있잖아, 금내야. 솔직히 말할게. 너 오늘 진짜 실망이야. 내가 널 초대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한테 좋은 음식 먹여주고 싶어서야. 평생 고생만 한 내가 불쌍해서 말이야. 근데 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 옷에 와인을 쏟고 여기 분위기까지 다 망치고. 야, 너 진짜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미안해, 미수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아, 안 되겠다. 너 좀 씻어야겠어. 그 비린내 진짜 못 참겠거든. 미숙은 테이블 위에 샴페인 버킷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음물에 담긴 샴페인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숙아, 그거 뭐 하려고? 샴페인 병 따는 소리 펑. 그리고 차가운 샴페인이 금내 씨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얼음 조각이 얼굴을 때렸고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이제 좀 시원하지? 알코올로 소독하면 냄새가 좀 빠질 거야. 고맙다고 해야지. 연회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금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샴페인과 눈물이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제발 그만해라. 금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순간 미숙이 다가와 금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밀쳤습니다. 야, 박금내.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을 놀려. 넌 여기 올 자격도 없는 년이야. 생선이나 팔러 시장으로 돌아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미숙이 금내의 팔을 잡아당기자 금내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미숙의 팔을 잡았죠. 어디서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대. 미쳤어? 미숙은 날카롭게 금내의 뺨 때렸습니다. 찰싹! 금내 씨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내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잘못한 걸 알았으면 꺼져. 당장?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연회장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구두 굽소리 또각, 또각, 또각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서늘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판사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제 어머니를 때린 손, 그대로 멈추시죠.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그녀는 30분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나 동창회 왔는데 좀 일찍 끝날 것 같아. 내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을래?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배경소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 서윤은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시어머니, 흠뻑 젖은 옷, 빨갛게 부은 뺨, 그리고 비웃는 듯 서 있는 여자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서윤아, 넌 왜 여기에?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후 천천히 최미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 당신 누구야? 관계자요?
제가 바로 박금래 씨의 며느리 이서윤입니다. 서윤은 품 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법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이서윤. 현재 시각 19시 47분. 피의자 최미숙.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 체포? 야, 미쳤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311조 모욕죄, 그리고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병을 이용해 타인에게 액체를 끼얹는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는 명백한 형법 위반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최미숙의 남편 강태식이 나타났다. 어이, 판사 양반. 진짜 판사 맞아? 어린 여자애가 무슨 판사야? 그리고 여기서 무슨 체포야?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친 건데 그게 범죄야? 장난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당신 머리에 샴페인을 부어도 장난이겠네요? 당신 얼굴을 때려도 장난이고요? 법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와 결과를 봅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미쳤네. 너 지금 우릴 협박하는 거야? 너 판사라면서 이래도 돼? 직권남용 아니야? 직권남용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지금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호텔의 CCTV는 연회장 전체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방금 전 상황을 제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여기 계신 증인만 30명이 넘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증거? 웃음내. 우리 변호사가 누군 줄 알아?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야. 너 같은 애송이 판사 따위 가지고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그 자신감 그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서윤은 미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형사합의부 판사입니다. 폭행 사건은 제 전문 분야죠. 만약 이 사건이 제 법정에 배당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어머니 가시죠.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저도 가만 안 둘 겁니다. 법정에서 뵙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판사 갑질 논란. 강태식은 즉시 자신이 아는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동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 동창회에서 권력 휘두르며 협박시장 상인 시어머니 두둔하려 일반 시민 고소 협박 사법부 신뢰 추락 판사의 갑질 논란 일파만파. 댓글창은 순식간에 도배되었습니다. 판사가 사적으로 권력 남용하네 저런 애가 판사라니 나라가 걱정이다 시어머니 감싸려고 무고한 사람들 고소한다는데? 하지만 더 악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사람들을 고용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보냈습니다. 저기요, 여기 박금래 씨 가게 맞죠? 여기가 그 갑질 판사 며느리 둔 집이라며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요? 판사 며느리가 권력 남용해서 멀쩡한 사람들 고소한다면서요? 이런 집에서 생선 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금래 씨의 가게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단골 손님들조차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금래 씨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윤은 법원 감찰반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이 판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원이 8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당신이 사적인 감정으로 일반 시민을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를 목격했고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시어머니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판사가 가족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가족이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판사. 일단 이 사건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여론이 진정될 것 같은데. 사과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과를 해야 합니까? 법원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조용히 덮는 게 좋겠어요. 계속 이러면 당신 판사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겁니다. 서윤은 감찰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찰관님,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물러선다면 법을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힘 있는 자에게는 법도 무용지물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 판사,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 판사 생활을 끝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윤은 감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판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다가 파면당하는 거 아니야? 가족 문제에 왜 저렇게 목숨 거냐? 판사가 저렇게 감정적이면 안 되는데.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금래 씨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머니, 서윤아, 미안하다. 다 애미 때문이다.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갈 걸 그랬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짐이 되는 거였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나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거야. 어머니, 서윤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판사직을 걸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고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그 거친 손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법이라는 방패로 어머니를 지킬 차례란 말이에요. 서윤아 고맙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 때였습니다. 금래 씨가 방 구석으로 걸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사실 나한테 뭐 하나 있어. 금래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으로 묶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20년 전부터 모아둔 거야.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계부 뭉치, 영수증,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태식? 그 인간 기억나지? 최미숙 남편. 그 인간이 20년 전에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 시공사 대표였어. 그때 그 인간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몰라. 시공비를 절반 이상 떼먹고 하청업체들한테 돈을 안 줘서 몇몇은 부도가 났어. 우리 시장 상인들도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협박당했지. 그런 일이. 나는 그때 시장 상인의 총무였어. 상인들이 억울해서 올 때마다 내가 일일이 기록했지. 언젠가는 이게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것 봐. 여기 강태식이 시공비를 중간에서 빼돌린 증거야. 여기는 하청업체 사장이 내게 준 미지급 내역서. 그리고 이 테이프는 강태식이 상인들을 협박하는 육성이 녹음되어 있어.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30억 원대 횡령, 사기, 협박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무서웠어. 강태식한테 잘못 찍히면 우리 가게가 망할까봐. 그래서 그냥 숨겨뒀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더라. 서윤아, 이거 가지고 그 인간들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서윤은 장부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강태식을 10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증거예요. 아니, 전 재산 몰수에 징역 15년도 가능해요. 정말? 정말로? 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면 판사 갑질 논란 같은 건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예요. 진짜 범죄자는 저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니까요. 금래 씨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못된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2024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서윤은 장부와 증거자료를 들고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30억 원대 횡령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다니. 네. 강태식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면서
시공비를 절반 이상 중간에서 빼돌렸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장 상인들을 협박해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공소시효는?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은닉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2025년 12월 22일 오전 7시 강태식 씨,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문 여세요. 강태식의 집 앞에 검찰 수사팀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무슨 난리야? 강태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횡령, 그리고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횡령? 사기? 무슨 개소리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범죄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 그게 20년 전 일인데. 공소시효 지났어. 은닉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건 검찰에서 조사받으시죠. 강태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최미숙도 공범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강태식 씨, 30억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 있으십니까? 부인 최미숙 씨는 공범입니까? 그 모습은 생중계되었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판사 갑질 아니었다. 진짜 범죄자는 동창의 부부 30억 횡령범, 피해자 시어머니 두둔한 판사 명예훼손 언론 플레이로 여론 조작한 졸부 부부 구속. 댓글창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판사님 응원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2025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제3법정 강태식과 최미숙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이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로 다른 판사가 배정되었죠. 하지만 서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금내 씨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피고인 강태식,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그럼 이 장부는 뭡니까? 그동안 기록된 횡령 내역, 하청업체 미지급 명단, 그리고 당신이 직접 상인들을 협박한 녹음 파일.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겁니까? 그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야, 이 시장 임대료 2배로 올릴 거야. 싫으면 나가. 너희 같은 거 널렸어. 내가 시장 현대화 공사 맡았으니까 여기는 내 땅이나 마찬가지야. 문제 제기하면 전부 쫓아낼 거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시공비 3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하청업체 17곳에 대금 총 8억 원을 미지급했고 상인 120명을 협박해 임대료를 불법 인상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교사 및 명예훼손입니다. 피고인 최미숙, 당신은 지난 12월 15일 강남호텔 연회장에서 피해자 박금내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재판장님, 저는 그냥 장난으로 친구끼리 농담한 건데. 장난이요? 피해자의 머리에 샴페인을 부은 것이 장난입니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순간 화가 나서. 자, 피해자 박금내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금내 씨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네, 제 손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제 옷에서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저는 화려한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한 푼도 남의 돈을 훔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제 냄새를 비웃었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러운 건 무엇입니까? 남의 피땀 흘린 돈을 훔친 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 제가 더럽습니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복수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법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지, 법이 진짜 정의로운지, 만약 오늘 이 법정에서 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땅바닥에 깔리고 살 겁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025년 3월 30일 강태식과 최미숙의 선고 공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었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2025고합 5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횡령, 폭행, 모욕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태식.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시공비 32억 원을 횡령하고 하청업체 17곳에 대금 8억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 120명을 협박하여 임대료를 불법 인상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횡령 금액 전액인 40억 원을 추징합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숙.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5일 피해자 박금래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샴페인을 끼얹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전형적인 갑질이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자식이 있어요. 제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식을 생각했습니까? 피해자의 가족은 생각했습니까? 피고인들은 법정을 모독했고 사법 정의를 조롱했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금래 씨는 시어머니 서윤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이겼다. 네, 어머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2025년 4월 10일 노량진 수산시장. 금래 씨의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광어 싱싱한 거로 한 마리 주세요. 사장님, 제가 늘 응원했어요. 정의로운 분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손님들 고맙습니다. 싱싱한 거로 드릴게요. 금래 씨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갑니다. 손톱 밑에는 여전히 비린내가 배어 있고 손은 여전히 거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정의의 할머니라고 불러요. 우습죠? 저는 그냥 평생 생선이나 팔던 할머니인데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 손이 더럽지 않다는 걸. 정직하게 흘린 땀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법은 정말로 약자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금래 씨의 작은 집 거실. 서윤이 매운탕을 끓이고 금래 씨는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어머니 레시피대로 끓였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솜씨 좋네. 맛있다. 어머니. 응? 제가 판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게 짓밟히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법을 공부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로 저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바로 법의 의미인 것 같아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고맙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제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 정직이요. 그리고 존엄. 두 사람은 따뜻한 매운탕을 앞에 두고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비린내를 숨길 필요가 없는 떳떳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누군가는 비린내라고 코를 막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정직한 노동의 향기입니다. 그 거친 손은 가족을 지킨 가장 고귀한 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타인을 짓밟는 사람, 그리고 거친 손으로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은 약자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금내 씨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향기로운 손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